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25대. 이거 다 내 거라고. 전부 내 거야. 이제 이 동네 교통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저는 그날 몇 번이고 세어봤습니다. 2023년 3월 이른 봄바람이 차고지를 스치던 그 오후였습니다. 주황색 택시들이 나란히 줄 서 있는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 대 한 대 보닛 위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차체에서 전해오는 철판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죠. 이게 전부 내 거라고. 진짜 내 거라고. 30년을 남의 밑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온 내가 드디어 이 차고지의 주인이 됐다고.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에서 30년 동안 택시 행정만 다뤄온 제가 드디어 직접 운수회사의 사장이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시청 후배들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고, 과장님, 이제 사장님이시네요 라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차고지였던 그 넓은 공터에는 택배 트럭 2대만 덩그러니 서 있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주저앉아 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4억 3천만 원. 공무원으로 30년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이 1년 반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30년 경력이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저를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줄은요. 오늘 이 이야기는 택시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바로 그 산업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록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3입니다. 1993년 22살의 나이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경기도 하남시청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배치받은 곳이 교통행정과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실망했습니다. 같이 합격한 동기들은 기획실이나 재정과 같은 소위 꽃보직에 배치받았는데 저만 택시 면허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거였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인사이동을 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자리로 왔어요. 택시 면허 심사부터 총량제 관리, 운수업체 지도 점검, 택시요금 조정 협의까지 이 지역의 택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제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급에서 시작해 7급, 6급을 거쳐 퇴직할 때는 교통행정과 팀장 직급이었습니다.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약 420만 원 정도였고 성과급과 수당을 포함하면 연봉이 6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내와 딸 하나를 부양하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직후부터 줄곧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해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고 딸아이 학교 문제며 집안 대소사는 전부 아내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고마운 사람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딸은 2021년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대학 동기와 결혼했는데 혼수와 예식 비용으로 약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수십 년간 알뜰하게 관리해준 덕분에 적금과 예금이 꽤 남아 있었고 공무원 연금도 있으니 노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 연금으로 월 약 210만 원이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부부 둘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쯤부터였을 겁니다. 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연금 210만 원으로 정말 괜찮을까? 아내는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인데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딸에게 손 벌리는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은데 그때부터 습관처럼 유튜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수익형 사업, 시니어 창업,
법인 택시회사 인수 수익률 같은 검색어를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뒤적거렸죠. 그러다 한 영상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법인 택시 면허는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이라 절대 영원히 되지 않는다. 차고지와 면허만 확보하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30년간 택시 행정을 다뤄온 사람 아닙니까? 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시청 인맥도 탄탄하고 운수업체 심사 기준도 꿰고 있으니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자신감이 가장 위험한 독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여보, 나 퇴직하면 택시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회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는 당연히 놀랐죠. 평생 공무원 월급만 받아온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니까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법인 택시 면허의 자산가치, 월급제 도입으로 안정화된 수익 구조,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 전망까지 제가 30년 동안 직접 다뤄온 데이터들이었으니 설득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가진 돈 다 합쳐도. 맞습니다.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명예퇴직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수당이 약 7,500만 원이었고 명예퇴직수당이 약 3,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한 겁니다. 매달 2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30년간 꼬박꼬박 모아온 적금 5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1억 6천만 원은 은행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4억 3천만 원.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의 빚까지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인수 대상은 경기도 하남시외곽에 있는 영세법인 택시 회사 대명운수였습니다. 차량 25대 보유의 차고지는 임차 상태, 기사 18명이 남아있는 회사였죠. 전 사장은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면허와 차량, 영업권을 모두 포함해서 3억 8천만 원에 계약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 밤 아내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30년 동안 이 바닥만 봐왔잖아. 택시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5년만 잘 굴리면 대출 다 갚고 우리 노후도 넉넉해질 거야.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근데 제발 조심해요. 저는 그날 밤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여러 군데 다녀봤고 시청 시절 알고 지내던 운수업체 사장님들에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다들 정호형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던 거죠. 30년 조직 생활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열망이 냉정한 판단력을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사장 자리에 앉아 차고지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전 사장에게 인수받은 기사 18명 중 16명이 잔류를 결정했고 추가로 2명을 더 채용해서 총 18명으로 출발했습니다. 25대 중 20대를 가동시키는 데 성공했죠. 가동률 80%.
당시 서울 시내 법인 택시 평균 가동률이 30%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물론 경기도라 사정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능력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약 2,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3천만 원을 넘겼고 세 번째 달에는 3,2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험료, 차량 관리비, 기사 인건비, LPG 가스비, 차고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전부 빼고 나면 월 순이익이 약 3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무원 월급보다는 적었지만 대출이자를 갚고도 200만 원 가까이 순수익으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했으니 별도 연금 수입은 없었지만 사업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 무렵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 퇴직 동기 모임에 나가면 다들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동네 이장님이나 지역 상인의 분들도 박 사장님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청에서 택시업체를 점검하러 다니던 공무원에서 지역의 교통을 직접 책임지는 운수업체 대표가 된 겁니다. 솔직히 우쭐했습니다. 지역 유지라는 소리가 그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는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봄옷을 사줬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시장이나 마트에서만 옷을 사던 아내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보, 당신 고생 끝났어. 이제 내가 벌어다 줄게.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당신이랑 조용히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을 그냥 겸손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차고지 옆 공원을 산책하며 5년 후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출을 3년 안에 갚고 나머지 2년은 순수익을 모아서 딸 전세 자금도 보태주고 아내와 유럽 여행도 가자고 했습니다. 연 4천만 원씩 5년이면 2억. 거기에 면허 자산 가치까지 합하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산수였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요. 행복은 정확히 석 달짜리였습니다. 2023년 여름이 되자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기사 한 명이 차고지에 찾아와서 쭈뼛쭈뼛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카카오 대리운전 쪽으로 옮기려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대리운전은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 되고 시간당 수익도 택시보다 낫다는 거였습니다. 붙잡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지 2주도 안 돼서 같은 이유로 한 명이 더 빠졌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총 3명이 추가로 이탈했습니다. 그중 2명은 쿠팡 배달, 1명은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택시보다 자유롭고 택시보다 더 벌린다. 25대 중 가동 가능, 차량이 15대로 급감했습니다. 가동률이 60%로 떨어졌죠. 당장 기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잡코리아에도 올리고 차고지 앞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모집, 월 보장급여 210만 원, 4대 보험 완비.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연락이 오면 전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고 그마저도 면접에 와서 근무 조건을 듣고는 고개를 젓고 돌아갔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해서 210만 원이면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게 그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가동이 안 되는 택시 10대가 차고지에 멈춰 서 있는데 그 차들이 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운행하지 않아도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대당 월 약 40만 원씩 나갔고 자동차세의 정기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놀고 있는 차 한 대당 월 50만 원 가까이 고정비가 빠져나갔습니다. 10대면 월 500만 원입니다. 벌지도 못하는 차가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는 꼴이었죠. 전액관리제, 그러니까 월급제 의무도 목을 조였습니다.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10만 원을 보장해야 하는데
매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회사가 차액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시청에서 운수업체를 점검할 때는 전액관리제를 왜 안 지키느냐고 호통을 치던 사람이 저였는데 직접 경영을 하고 보니 그게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월 매출은 2,200만 원대로 떨어졌고 고정비는 그대로이니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적자였습니다. 저는 계절적 요인이야, 여름은 원래 택시 비수기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술자리 수요가 늘고 연말 택시 수요가 폭증하니까 그때 만회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일시적인 현상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탁의 반찬 가짓수가 슬그머니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때 아내가 이미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편 월급에만 의지해 살아온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 곧 세상이 기울어진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2024년이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겨울 특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카카오 택시와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이 지역까지 침투하면서 호출 없이 도로에서 손님을 잡는 전통적인 법인 택시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졌습니다. 젊은 승객들은 앱으로 플랫폼 택시를 부르지 길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일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초 정부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범 운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상암에서 레벨 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를 연내 운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뉴스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고지에 남아있는 기사 어르신 한 분이 그 뉴스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로봇한테 밥그릇도 뺏기는 세상이에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시장이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 택시 면허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업계 전체에 퍼지면서 면허를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3억 8천만 원에 인수한 그 면허와 차량의 가치가 눈에 보이게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사업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었습니다. 1억 6천만 원 대출에 대한 월 이자가 약 9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사 이탈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2024년 여름이 되자 남은 기사는 고작 8명이었습니다. 25대 중 8대만 가동. 가동률 32%. 영상에서 보셨던 그 수치, 서울 법인 택시 가동률 30%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회사의 현실이 된 겁니다. 남은 8명의 기사 중 가장 젊은 분이 68세였고 가장 고령자는 73세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밤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2건 발생했고 그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라갔습니다. 월 적자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남겨둔 5천만 원은 진작에 바닥났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아내의 비상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대출이자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고지서 더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고지서를 탁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바꾼 게 최대 실수예요. 그 돈이면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이 단 한 푼도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남은 노후 안전망마저 제가 직접 걷어찬 꼴이 된 겁니다. 연금이 있었으면 설령 사업이 망해도 월 210만 원은 나왔을 겁니다.
그 든든한 버팀목을 제 손으로 뽑아버렸으니 아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서 울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천장만 올려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2024년 11월 결국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더 끌면 대출 원금까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게 뻔했습니다. 1년 반 전 4억 3천만 원을 쏟아부었던 그 회사를 이제 남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매각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지역의 다른 운수업체에 연락을 돌렸지만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인 택시 업계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 마당에 물에 빠진 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서울에 본사를 둔 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관심을 보인 건 면허권뿐이었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폐차 수준이라 가치가 없다고 했고 차고지는 어차피 임차 상태라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3억 8천만 원에 샀던 것이 1억 5천만 원. 귀를 의심했지만 협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매수자가 없으니까요. 면허 매각금 1억 5천만 원에 차고지 임차 보증금 잔여분 3천만 원을 회수해서 총 회수금이 약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 4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을 빼면 순손실 2억 5천만 원. 거기에 은행 대출 잔액 약 1억 2천만 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대출 일부를 갚고도 약 6천만 원의 빚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모은 돈, 아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만든 적금,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거기에 연금까지 일시금으로 전환한 그 모든 돈이 1년 반 만에 전부 날아간 겁니다. 남은 공무원 연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일시금으로 전환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정하면 월 약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210만 원에서 80만 원이 깎인 셈이죠. 130만 원으로 부부가 서울 근교에서 생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만 빼도 손에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63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지만 공무원 경력 30년은 민간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결국 찾은 일이 쿠팡 물류센터 새벽 상하차 작업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택배 박스를 나르는 일입니다. 시급은 약 1만 2천 원, 하루 일당 약 7만 2천 원이었습니다. 첫날 출근해서 20kg짜리 박스를 컨베이어 위로 올리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는데 옆에서 일하던 20살도 안 돼 보이는 청년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택시회사 사장이었고 2년 전까지는 시청에서 운수업체를 점검하러 다니던 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집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다른 동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하루 3시간, 월 약 45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아내가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돈 버는 사람이네. 그 웃음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에 남의 집 화장실을 닦게 된 건 전부 제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매일 밤 곱씹어 봅니다. 가장 먼저 깨달은 건 행정을 아는 것과 경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택시 산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쪽에 있었지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운수업체 지도 점검을 할 때 재무제표를 분석하긴 했지만 그건 남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감당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숫자를 읽는 능력과 숫자를 만들어내는 능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고
저는 그 강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내부에서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다르다고 착각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사 고령화 문제, 청년 유입 단절, 전액 관리제의 현실 괴리, 플랫폼 택시와의 경쟁,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이 모든 위기 신호를 직무상 매일 접하면서도 정작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그것들을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경영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산업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데 4배만 뜰 수 있다고 믿은 거니까요. 세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실수는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월 2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업 수익에 비하면 적어 보였지만 그 돈은 제가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망해도 어떤 투자가 실패해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210만 원은 부부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처럼 별도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를 배우자로 둔 가장이라면 연금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그 보루를 스스로 허물었고 그 대가를 지금 온 가족이 치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면이었습니다. 퇴직 후 지역 유지가 되고 싶다는 허영심이 냉정한 판단을 흐렸습니다. 박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듣고 싶었고 시청 후배들 앞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허영이 숫자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매출, 고정비, 손익분기점, 현금 흐름. 이 숫자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3분의 1은 손대지 않고 남겨둬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처럼 전 재산의 빚까지 더해서 올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도, 아니 오히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이 객관적인 시각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쿠팡 물류센터 새벽 상하차와 주말 아파트 경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월 수입이 약 18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130만 원을 합하면 부부 합산 월 수입이 약 355만 원입니다. 아내의 청소 아르바이트 45만 원까지 더하면 400만 원입니다. 빈 6천만 원을 갚기 위해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고 있으니 실제 생활비는 약 300만 원입니다. 빠듯하지만 어찌어찌 버티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새벽에 일을 마치고 나오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도로 위를 걷게 됩니다. 그때마다 빈차 표시등을 켜고 멈춰 서 있는 택시들이 보입니다.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기사님의 흰머리가 가로등 불빛에 비칠 때면 가슴이 먹먹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겠지. 갈 곳이 없어서 저 차 안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도 못 마주치던 사이가 요즘은 제가 퇴근하면 아내가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돈은 잃었지만 나는 안 잃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해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은 인생이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퇴직을 앞두고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본인이 오래 몸담았던 업계에서 창업이나 인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잘 아는 분야가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이 냉정한 판단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숫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체면이나 주변의 기대 때문에 귀를 막으시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시오. 그 작은 금액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같은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짧게라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또 다른 분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